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석환입니다. 오늘은 학문 후속세대 양성센터가 개설하고 있는 학문적 글쓰기 강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법 자료조사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께 일본법 연구에 필요한 검토 자료 그리고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박사학위 취득 과정 이수하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서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아마 저의 이런 경험 때문에 일본법 자료조사 부분을 저에게 담당시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본법은 체계나 용어가 우리 법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예전에는 이 비교 연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만은 최근에는 꼭 그렇지도 않고 다른 여러 외국의 비교법 중의 하나라고 하는 정도 오히려 그 중요성은 좀 감소되고 있는, 저하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와 함께 일본어에 익숙한 언어로서의 일본어에 익숙한 연구자들이 감소했다는 점도 이런 비교 연구의 비중에 있어서 그 저하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분야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상호 중요한 영향을 또 주고받고 있고 또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국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법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딱히 특정한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법 연구를 위한 가장 베이직한 그런 리서치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요, 그러면 길지는 않은 시간, 50분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먼저 일본법 연구와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과 또 그 어떤 목적을 확인하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또 각 대상 자료별로 간단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법학 연구의 기본이 되는 법령, 판결, 그리고 문헌 자료를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어떤 제언으로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 일본법 전반에 걸쳐서 어떤 조사의 대상 그리고 원칙을 좀 확인하고 전략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조사의 대상과 원칙으로 첫 번째, 학문적 연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자료조사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특히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이해가 가장 자료조사의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이해라고 하는 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관점에 치우치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주장을 하기 위해 편의상 필요한 자료만을 취사 선택한 그러한 가공된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그러한 이해가 학문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자료가 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은 원칙으로 해야겠죠. 특히 단순히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자료 서치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문제의 인식을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기재로서의 이 자료 조사라는 것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학문적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라고 하는 취지에 보다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령, 판결, 문헌 같은 것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할 텐데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1차 자료 혹은 원문의 자료를 가장 중요한 검토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까지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에서 도장이 여전히 필요하고 이 도장 때문에 재택근무나 혹은 격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도장의 문화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서류, 페이퍼
익숙한 그런 문화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은 데이터베이스화가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들을 일본법 리서치 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다지 이렇게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특정한 관점에 치우친 그런 자료들을 가끔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법령이나 판결, 문헌 같은 이런 자료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주로 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평면적인 어떤 접근만으로는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위해 교과서나 혹은 책에서 뭐 권위 있는 그런 어떤 책에서라든지 혹은 개별 구체 법령에 대한 주해서로서의 코멘타르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함께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좀 병용해서 평면적인 어떤 자료에 대한 조사와 또 그러한 자료들을 접근하는 방법으로서의 길잡이로서의 어떤 책에서 같은 교과서적인 그러한 목차를 같이 활용할 때 조금 더 자료조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본법의 어떤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논의의 도달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현재 이 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어떤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가, 지금 일본에서 밝혀져 있는 것, 정리된 것은 뭐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학설의 대립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지점들은 추후의 과제로 아직 검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가 하는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일본법 조사에서 자료 검토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특히 구조, 법의 구조나 또 사용되는 용어의 유사성에 충분히 유의하시면서 객관적인 이해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전략으로서는요, 먼저 거기 조감도, 평면도, 단면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일본법의 전체상을 개관할 수 있는 이런 조사가 우선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판결 또는 법령 그리고 문헌 연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정도 축적되어 있는지 어떤 방향에서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조사는 큰 도움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쟁점을 캐치하고 그 쟁점에 대한 전체적인 입체적인 그림을 조감해 가면서 아주 세부적인 그런 평면도나 단면도 같은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는 그런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좀 활용하기 손쉬운 주요한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전략의 하나로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죠. 특히 주요 기관의 공식적인 사이트,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 정보처럼 일본에서 최고재판소라든지 혹은 내각부, 총리실입니다. 내각부 수상관저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각 성청, 우리나라 행정각부를 의미하는 후생노동성, 제 전공인 노동법에서는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주요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유료 사이트,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거기 써있는 TKC 혹은 나이지호기라고 하는 제1법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흔히 이야기하는 D1 같은 이런 사이트들을 주로 참고하시면서 논의의 조사의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오소독스하고 무난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그런 법률 잡지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비각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출판하는, 예전에는 2주에 한 번이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뀐 이 주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고요.
또 일본 평론사 니혼 효론샤에서 발간하고 있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호리츠지호 법률시보라고 하는 역사로 따지나 비중으로 따지나 굉장히 좀 오랜 동안 발간되어 온 법률 잡지로서 막상막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정기간행물들입니다. 관심이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뭔가 논의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고 싶다 할 때는 우선 이 두 잡지 중의 어느 하나 혹은 둘 다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검색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개 최근의 논의들에 대해서 각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특집을 구성하고 그 문제에 대한 현재 논의의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의 과제를 정리하는 그런 식의 기획들이 특집이라는 이름으로 이 두 잡지에서는 굉장히 자주, 또 뭐 오히려 그런 논의가 이 두 잡지의 굉장히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최근의 쟁점에 대한 각 전공별, 각 법 영역별 논의의 확인, 그리고 최근 판결에 대한 평석, 이 두 가지가 이 법률 잡지들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따라서 최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고, 예를 들면 최근 당연히 팬데믹과 법률 같은 테마에 대해서는 각 법률별로 연구자들이 나와서 팬데믹과 민법, 팬데믹과 노동법 하는 식의 논의들을 최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주요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또 그러한 논의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참고 문헌들을 소개하고 하는 식으로 특집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법률15 같은 책은 해마다 12월에 학계회고라고 하는, 예를 들면 올해 연말 12월호에는 2020년 학계회고라고 하는 특집이 매년 실리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각 법별로 헌법, 민법, 노동법 하는 식으로 각 법별로 1년 동안 발간된 주요한 저작과 논문, 문헌 자료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간단한 평가들을 하는 그러한 특집을 매년 연말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노동법 영역에서 예를 들어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 두 잡지의 특집들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법령 자료부터 그 체계와 성격 그리고 실제 조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국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헌법, 법률, 명령 같은 수직적인 법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청에서 규범으로서 만들게 되는 그런 제정하는 두 가지, 세례정령이라고 쓰는 세례하고 그다음에 성령이라고 쓰는 쇼레라고 하는 두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각부에서, 일본은 총리제 국가니까요. 이 내각부에서 만드는 내각부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무슨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거기 보시는 것 같은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같은 것이 내각부에서 만드는 그러한 명령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거기 보시는 것과 같은 노동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시간 외 및 휴일 할증 임금에 관한 비율의 최저 한도를 정하는 정령, 이런 이름으로 만드는 명령도 존재합니다. 이 세례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령에 비해서 보다 우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고요. 그 밑에 주로 기능하는 것은 이런 쇼레,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부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 대신 이름으로 나가는, 장관 이름으로 나가는 이런 행정각부의 명령이 구체적인 법을
보완하는 규범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있는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명칭의 규범을 성령, 쇼레라고 분류합니다. 또 그 밑에는요, 예를 들면 노동계약법 제18조 제1항의 통산계약기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령, 이런 이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정하기도 합니다. 거기 노동기준법 18조에서는 통상계약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간제 근로자가 몇 년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쭉 계약이 연속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을 노동계약법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통상기간이 일본에서는 5년을 초과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말하는데 그 통상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중간에 쿨링오프 기간이 있으면 한 달 정도 쉬었다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통산 5년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시행령 같은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e가버먼트라고 하는 이 총무성 법령 검색 사이트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노동계약법 18조 2항에서는요, 예를 들면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이제 기간제 근로계약이 일정 기간을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그 요건과 효과를 설명하는 그런 조문인데요. 여기 2항에서 당해 사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하나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한 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런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을 통산하는데 산입되는 기간하고 빼는 기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카운트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새로 카운트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서 쭉 있고 뭐 곱하는 하는 복잡한 계산법이 있습니다만은 법 조문에 여기서 이러이러한 기간을 기초로 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후생노동성령에서 그 구체적인 기간 방법을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어떤 기간인지 하는 것 정하는 것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 이 후생노동성령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죠. 쇼레가 노동계약법 제18조 제1항의 통산 계약기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령으로서 새롭게 성령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내용을 정하는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요, 일본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시 혹은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보시는 것과 같은 사업주가 직장에서 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한 언동의 기인한 문제에 관해 고용관리상 강구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한 지침 2020년도 1월 5일 후생노동성 고시 제5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인 경우도 있고 또 대개의 경우에는 내부규칙, 행정청의 내부규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거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법 해석의 안내나 기준 같은 정도의 구체화된 그러한 안내인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상당히 이런 비중 있는 법 해석의 기준으로 실제 참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법령 해석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자료가 되고요. 또 그 밑에 있는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청의 행정해석일 텐데요. 거기 보시는 것과 같은 기발 0712 제2호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서 번호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기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같은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근로기준국장이겠죠. 이 발령한 7월 12일자 제2호 그 다음에 뒤에 레와 간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7월 12일에 발령된 그러한 행정청의 문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행정청의 단순한 행정 해석에 불과하니까 법원으로서 어떤 규범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해석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 상당한 정도로 참고하고 있으므로 굉장히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법령들을 어떻게 조사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행 법령이나 연혁 법령을 또 법률안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이 발간하고 있는 법령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현행 법규 총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은 우리나라에는 단원제지만요. 우리나라는 일본 양원제니까 중의원, 참의원, 양원의 법제국이 함께 펴내고 있는 현행 법규 총람이라고 하는 책. 가제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양원제니까 중의원, 참의원, 양원의 법제국이 함께 펴내고 있는 현행 법규 총람이라고 하는 책. 가제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는 법무 대신 관방 사법법제조사부, 우리나라 지금 법무부 안에 있는 거기서 부서겠죠. 거기서 발행하고 있는 현행 일본 법규 같은 것들이 공식적인 또 법령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집으로서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뭐 이러한 법령집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경우는 잘 없고 거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출판사에서 펴내는 법전, 일본에서는 육법이라고 육법전서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육법을 각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는 법전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은 여기 있는 포켓 육법 같은 좀 컴팩트한 그런 법전이겠습니다만 또 그 옆에 있는 2020년도 노동관계 법규집처럼 해당 분야별로 예를 들면 뭐 교육 육법 하는 식으로 교육관계 법령을 주요한 법령을 모아놓은 법전이라든지 이런 식의 분야별 법전도 굉장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역시 구법령집이라고 해서 지금 폐지된 이전 법령들 중 중요한 것들 이렇게 모아둔 그러한 법령집도 연역적인 검토를 할 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법전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제 하드카피를 찾는 경우는 오히려 더 드무실 것 같고요. 연구를 위해서는 주로 법령 사이트들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3개의 사이트를 거기 정리해뒀는데요. 먼저 국립국회도서관,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니혼홀의 일본 법령이라고 하는 법령 색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행법을 주로 참고하고 싶으실 때는 총무성에서 제공하는 e가버먼트라고 하는 법령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문법령 사이트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은 사이트 중의 하나입니다. 예, 말씀드린 국립국회도서관 제공 일본 법령 색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상세 검색 하시게 되면 법령 또는 법률안이나 조약 승인 안건 같은 것들도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법령명, 건명, 그 다음에 현행 법령인지 개정법령, 폐지법령, 또 법률안 같은 것들 같이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공포 연월일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있을지 아마 국립국회도서관은 연호 이외에 서력으로도 서기로도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되어 있고요. 뭐 꼭 그렇지 않은 사이트들도 많으니까 쇼와부터 SHR로 되는 쇼와, 헤세, 레와 3개의 연도 정도는 몇 년도에 해당하는지는 기억해 두시는 편이 검색에 특히 판례 같은 것도 그렇고 판례집들도 그렇고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본 법령 색인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예. 법령명에 노동기준법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현행법령, 노동기준법이라든지 또 뭐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쭈르륵 뜨고 여기서
현행법령, 개정법령, 또 법률안 같은 것으로 좁혀서 보시면요. 어떤 안들이 나왔었는지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법령의 형식, 그 다음에 법률안 중에서도 내각이 제출했는지 혹은 중의원, 참의원 어디서 제출된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 형식상으로는 예전에 지금은 없는 칙령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함께 한정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 노동기준법을 이렇게 히트하시면요. 1947년 4월 7일에 법률 제49호로 제정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이후의 법령 개정 연혁들이 이렇게 쭉 어떻게 언제 개정되었는지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 경과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은 1947년 3월 6일 92회 제국의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노동기준법 어떤 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PDF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령 본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동기준법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법령 본문으로 링크가 있으니까요. 충무성 이가버먼트 법령 검색으로 히트를 하시면 이렇게 노동기준법 현행법 또 2020년 여기 레와 니넨이라고 나와 있죠. 2020년 법률 제13호에 의해서 개정되고 2020년 4월 1일 시행되고 있는 현행 노동기준법 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법령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개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연혁, 각각의 심의 과정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는 데는 역시 일본 법령 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현행법을 이렇게 금방 확인하시는 데는 아까 검토하면서도 등장했던 이 총무성의 이거버먼트 사이트가 굉장히 좀 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법 분야를 한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법령 번호나 공포일을 입력하실 수 있으면 물론이고 법령 이름만 가지고 여기다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법 전문에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는지 키워드를 입력해서 그에 히트되는 각각의 법령들을 헌법, 법률, 세례, 그다음에 쇼례, 규칙까지를 함께 확인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마도 일본법 검토를 하시는 경우에는 대개 특히 아카데믹하게 일본법 검토를 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대개 다 일본어를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무슨 번역 사이트를 이용하신다거나 하실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일본어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법안의 얼개 정도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법무성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문 법령 사이트입니다. 여기 Japanese Law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법이나 혹은 또 법률 용어 같은 것들을 쭉 영어로 검색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법령을 영어로 된 법령을 찾아보고 싶을 때 여기 Law Search에서 예를 들면은 제 분야인 Labor 스탠더드를 또 입력할 경우에 include all keywords 해서 입력하게 되면요. 여기 쭉 관련된 법령들 무슨 이게 고시인지 혹은 아직 이 구법인지 이런 것들 분류를 옆에 마크로 나타내고 쭉 등장하는데요. 여기 가시다 보면은 예를 들면 Labor Standard Act 같은 이런 노동기준법 같은 법의 번역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자신이 없을 때는 번역을 대조해 가면서 확인해서 리서치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판결 자료에 대한 검색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판결문들을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하는 것과 더해서 이러한 판결문들을 소개하고 정리한 판례집이나 판례 평석들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될 텐데요.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최고재판소 판결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법률 판결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최고재판소 민사판례집, 보통 민집, 일본어로는 민슈라고 합니다. 최고재판소 민사판례집에 실린 판결들은 좀 이렇게 최고재 판결 중에서도 중요도를 인정받는 그런 판결들이죠. 이것 이외에 다양한 판례집에 실리고 있는 이런 판결들이 이 사이트에 실려 있고 또 검색을 통해서 직접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판결문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최고재판소 대법정 평성 16년 1월 14일 평성 15년 가로 열고 24호 어쩌고 하는 이런 식의 판결문 인용이 되어 있다면요. 이 판결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 그다음에 전원합의체 대법정에서 2004년 평성 16년이니까요. 2004년 1월 14일에 선고된 그런 대법원 판례, 최고재판소 판결에 해당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사건별 부호, 사건 번호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데 해당하겠죠. 평성 15년이니 해세 15년이니까요. 또 2003년, 그 다음에 행하고 스로 나와 있는 그 다음에 24호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건 번호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 확인하시기 위해서 한번 여기 최고재판소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데를 가보시면요. 예, 여기 최고재판소 판례집 중에 이런 부호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쭉 거기 들어있는 아까 보셨던 이 사건은 행정상고사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무슨 가나다로 시작하는 그러한 부호들 매기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르륵 부호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이 재판집 민사 이거는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건들이 실리게 되는데요. 이런데 등재되어 있는 판결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최고재판소 판결 검색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사건 번호까지 갔죠. 그 다음에 최고재판소 민사판례집, 여기는 중요도가 있는 민사판례집, 민집에 실려있는 판결이라는 얘기고요. 그 뒤에 58권 1호 56면에 실려있고 맨 뒤에 있는 LexDB 어쩌고 하는 이 번호는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판결문 번호를 함께 인용해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까지 인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요. 대개는 최고재판소 대법정, 그 다음에 몇 년도 선고, 우리나라처럼 사건 번호까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민집 58권 1호 56면 정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급심 판결을 하나 더 보시면요. 여기서는 후쿠오카 치사이 지방재판소 제1심 법원, 지방법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풀 연호를 쓰지 않고요. 평이라고만 써두는 경우에도 2007년 4월 26일에 내려진 선고된 그런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건 번호 와라고 하는 거는 지방법원의 와라고 하는 거는 민사 사건 1심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 번호, 사건 부호입니다. 그 다음에 몇 년도 몇 호까지 사건 번호가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뒤에 로한 노동판례 948-41이라고 표기해주는 이런 식의 표기 방법은 노동판례의 경우에는 이 노동판례라고 하는 판례집에 어디에 실려 있는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참고하는
판례집이니까요. 노동 판례에 관해서. 그래서 그 948호 41면에 실려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민사 판례의 경우에는 또 뭐 판례 15 혹은 판례 타임즈 이런 판례집들이 있고 거기 어디에 실려 있는지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같이 표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해진 룰이 꼭 보편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지만 노동 판례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노동 판례 어디에 실렸다 하는 것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민집에 실렸다라고 한다면 최고재판소 민사판례집에 실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최고재판소 사이트에서 이러한 식의 대법원, 최고재판소 판결을 원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요. 판결 검색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검색 조건을 지정하는 화면에서 최고재판소 판례집 혹은 고등법원 판례집, 하급심 판례 속보, 그다음에 행정사건, 노동사건, 지적재산 재판대 이렇게 각각 편찬하고 있는 판례집 중에 어디에 실려있는 사건인지를 한정해서 보고 싶을 때는 그 탭을 또 이렇게 종합해서 검색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색해주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사건은 사건 번호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연호, 형성을 집어넣고요. 15년도 행정상고 사건 24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요. 여기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기각되었고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올라온 사건이죠. 선고무효 청구 사건인데요. 여기 전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판결문 전문 PDF 57페이지짜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식의 검색은요, 근데 또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한다든지 혹은 어딘가에 인용된 판결을 검색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사건 번호라든지 선고일을 알고 있을 경우에 말이죠. 또 당연히 이 판결문 전문을 검색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or하고 and 조건을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떤 판결들이 있는지 최고재판소 혹은 하급심 판결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은 용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 어떤 용어가 사용된 판결문인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이 갖는 위상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판결문을 원문을 먼저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결문들이 리딩 케이스이고 주목을 받는가 하는 방향에서 검색을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법을 위해서는요. 먼저 법 분야별로 발간되어 있는 판례백선을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거기 있는 사진은 노동판례 백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리스트를 출판하는 법률 출판사 유비각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런 판례 백선입니다. 노동법의 각 주제별로 중요한 리딩 케이스가 되는 판결문들을 정리해 놓은 그 평석을 2페이지로 정리한 그런 판례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판례 백선 굉장히 많이 법 분야별로 발간되고 있는데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쟁점의 리딩 케이스를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전자 데이터로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 여기 주리스트 판례백선 사이트에 가시면 예를 들어 소비자법 판례백선 제 2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럭비 클럽 팀이 행한 숙박 계약에 대해서 혹은 신용보증 위탁 계약에 있어 소비자성의 입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소비자 문제와 당사자의 속성이라고 하는 테마 하에 8개 각각의 리딩 케이스들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석을 제공한 그런 책이죠. 예, 각각의 분야별 그리고 발행 연도별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목들을 이렇게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들은 될 텐데 각각 이렇게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뒤에 말씀드릴 TKC 사이트로 들어가서
전자데이터 로그인 자격을 얻고 나서 확인하실 수 있기는 할 텐데요. 그다음에 기사 이름으로, 그다음에 특집 이름으로, 그다음에 집필자, 잡지, 그다음에 관련 판례 이런 것들 각각 탭으로 다양한 검색 툴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판례집을 통해서 리딩 케이스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소개된 사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다양한 후속 판결들이라든지 또 그 전에 최근에 리딩 케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떤 그 전의 법리를 갖고 있었던, 예를 들면은 전환합의체에 의해서 변경의 대상이 된 이전 판례는 무엇인지 하는 흐름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판례의 흐름이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그 옆에 나와 있는 몇 년도 중요 판례 해설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이 책은 매해 각 판례백선처럼 모든 테마를 다루지는 못하고 각각의 법 영역에서 그 해에 나온 중요한 판결을 몇 가지 소개하는 책이라서 최근 어떤 판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하는 점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재판소에서 발간하는 공식적인 판례집 말고 판례 타임스하고 판례 15라고 하는 두 개의 판례집이 굉장히 널리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개할 때도 판례 타임스 몇 호 몇면 혹은 판례 15 몇 호 몇면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판례집들은 판례 소개 이외에 판례 평석을 하나씩 싣고 있는데 유용한 평석들이 많아서 이러한 평석을 활용하기 위해 판례집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판례 평석들은 판례집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리스트라든지 법률 15 같은 법률 정기간행물의 판례 평석란을 참고하시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또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을 확인하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최고재판소의 중요한 판결에 대한 평석은 흔히 조사관 해설이라고 하는 재판연구관들이 집필하시는 대법원 판례 해설 같은 것도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주리스트의 상사 판례 평석은 동경대 상사판례 연구회에서 매주 개최하는 연구회 결과 논의를 거친 평석이 정기적으로 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잡지가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란을 담당하는 연구회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평석을 실는 게 아니라 주리스트의 노동판례 평석란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때 평석이 2개씩 실리는데 이거는 동경대 노동판례 연구회에서 싣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잡지의 판례 평석, 정기적인 평석란에 어떤 연구회가 평석을 기고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두시는 것도 그 평석의 성격이나 유형 같은 것들을 캐치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판례의 흐름이나 또 그 판례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은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안에서도요, 판례 평석 같은 것들 사실은 뭐 문헌자료의 일종으로서 히트가 되기도 하고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좀 본격적으로 단행본이라든지 연구보고서 그리고 논문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본격적인 활용과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지 하는 점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헌 검색에 제일 도움이 되는 가장 좀 기본이 되는 사이트는 역시 국립국회도서관 서치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뭐 상세 검색 같은 거 하면은 타이틀이나 저자 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간이 검색으로 키워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 유형의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특히 자료의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특히 단행본 같은 경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률 15
12월호 특집 몇 년도 학계회고라고 하는 이러한 이 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해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는 12월에 책이 나와야 되니까 좀 더 앞에 한 9월이나 정도까지 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할 텐데요. 그해에 나온 그 법 분야에서 각각의 주제별로 중요한 책, 또 뭐 학회 발표, 논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전부 다 다루는 그러한 기획란이라서 그해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2017년에 일본에서 그런 어떤 공모죄를 처벌하는 법을 새로이 입법했다 하면은 2017년도하고 18년도 학계회고에는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온 논의들이 굉장히 좀 리스트업돼서 정리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쥬리스트 같은 잡지의 특집란을 먼저 확인하셔도 되고, 또 여기 학계회고에서 해설하고 있는 이 자료들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 5-6줄 정도로 확인을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쭉 한번 보고 그중에 이 논문을 먼저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하는 가이드로서 삼으셔도 굉장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요. 작년 12월 호에 특집으로 실린 학계회고 중에서 노동법 파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5명이 같이 집필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57면부터 대충 또 1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한 해의 학계를 쭉 회고하고 확인하고 있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학회의 주요 주제는 뭐였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논의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하는 것, 여기 먼저 앞에서는 중요한 그런 학술적인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논문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총론, 기본적인 이론 연구, 입법사나 입법학 연구에는 어떤 논문들이 있었는가, 예를 들면은 그런 저널에서는 잘 히트되지 않는 그러니까 논문으로 검색해서는 잘 걸리지 않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 고시 기념 논문집 이런 데 실린 논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글들인지 하는 것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근로자성에 관한 논의는 어떤 게 있었는가, 그리고 뭐 외국인에 관한 논의, 특수한 치료 형태에 관한 논의, 고령자 고용에 관한 논의,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조건, 또 평등, 인격, 또 집단적 노사관계 각각의 영역에 대해 누가 쓴 어떤 논문이 있었고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모처럼이니까 한번 소개를 하면요.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탭으로 들어오시면요. 여기 이렇게 학회 접속, 뭐 어디서 접속하시든 T 누르시면 여기 TKC Law Library라고 하는 이 TKC LexDB, 아까 보셨죠? LexDB라고 하는 그 판결문 번호 이렇게 최고재판소 뒤에 추가해둔 것, 그런 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로가기 누르시면요. 이런 사이트가 뜨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얘기한 그런 저널들이나 이런 게 어디서 로그인 되느냐, 들어갈 수 있냐. 근데 여기 회원 전용 로그인 사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렇게 기본 데이터베이스 판례라든지 법령, 법률문헌 뭐 이런 것들 인덱스 같은 목록 같은 있고, 각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저널들의 원문을 참고할 수 있는 이러한 별도의 메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검색 조건을 지정하셔서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법령, 판례, 문헌이 전부 다 뜨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헌에 대한 전체적인 회고, 1년의 정리를 확인하고 싶다 하면 여기 있는 학계회고로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몇 년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처럼이니까 학계회고로 들어가시면 접속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뭐 키워드를 학계회고에 나와 있는 몇 년도
걸친 몇 년인가에 걸친 특정 테마의 논문을 쭈루룩 다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들어와서 노동법 관련된 특집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쭈루룩 2019년, 18년, 17년, 16년 하는 식으로 전부 다 뜨게 되겠죠. 오른쪽 들어가셔서 본문을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이런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아까 보셨던 TKC 사이트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대개의 경우에는 원문을 참고할 수 있는 TKC 사이트에서도 원문을 볼 수 있는 자료와 목록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섞여 있는데요. 거기서 다루고 있는 자료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 이외의 어떤 저널들에서 각 대학의 기요라든지 또 무슨 경제학 관련 저널 이런 데서도 중요한 관련 논문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이라든지 각 대학 박사 논문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는 사이니가 되겠습니다. 한번 접속을 해보면요. 이런 사이트 한 번씩들 아마 이용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영어로 할 수도 있고 또 보통은 일본어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논문을 찾을 것인가, 대학 도서관의 책을 찾을 것인가, 박사 논문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저자 검색이라든지 전문 검색 같은 여러 가지 메뉴를 이용하셔서요. 본문이 있는 것만 혹은 없는 것까지 여기서 다양한 검색 메뉴들, 제목, 저자, 간행물, 출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논문을 또 예를 들면 코로나하고 노동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뜨게 되겠죠. 최신 노동법 해설, 일하는 방식 개혁과 코로나 시대의 비정규 고용이라든지 어디에 실려 있는 논문들인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역시 아까의 이 사이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무슨 노동법령 통신이라든지 또 노동법률 순보 같은 이런 회사 법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률 15처럼 아까 확인했던 이 자료들, 이 저널들에 실린 그런 논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논문들이 확인되니까요. 이런 점들을 여기서 먼저 좀 거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원문이 검색 가능한 자료들은 따로 뽑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원문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예를 들어서 법률 15의 학계 회고를 통해서 대충 어떤 내용의 자료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원문 복사 같은 것들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런 논의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각 대학별로 제공하고 있는 이 리포지터리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니에서 원문 검색이 되는 논문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각 대학에서 소속 교원들이, 연구원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을, 집필한 논문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링크들을 확인해 두시면은 사이니에서 링크를 연결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특정 저자 혹은 특정 대학의 저널에서 어떤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사 논문의 경우에는 사이니에서 검색은 가능한데 원문이 실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박사 학위 논문 원문을 PDF 자료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복사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개의 경우에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저널에 연재를 하거나 분량이 많으니까 아니면은 단행본으로 묶어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시는 방법으로 검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좀 쭉 봐오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고 거기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TKC하고 D1, 다이치 호기라고 하는 두 개의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별로 학계의 동향이나 판례의 분석 같은 것들을 하는 전공 전문 저널, 뭐 저희 같으면은 뭐 개간 노동법이라든지 쿼터리 레이버 리뷰 같은 아니면 일본 노동 연구 잡지 같은 이런 월간지 같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같이 검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면서 연구의 자료의 조사를 넓혀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TKC나 D1 같은 데이터베이스들 진입하는 화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TKC는 한번 활용법을 살펴봤으니까 또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키워드를 입력하시는 방법 이렇게 여기서 검색 조건을 상세화해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대상을 어디에 지정할 것인지 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 그 다음에 연도까지 어떻게 한정해서 검색할 것인지 하는 식으로 또는 각각의 저널,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특정 판례만 검색한다든지 혹은 예를 들면 주리스트의 노동 판례 평석 란만 따로 리스트업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법률 15의 학계 회고 중에 소비자법 관련된 부분만 따로 쭉 리스트업 시켜서 원문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검색을 좁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D1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예시로 살펴보시면요. 여기 제1법규 다이이치라고 읽어야 돼서 그래서 D1이 됩니다. 여기를 바로 가시면요. 확인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화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현행 법규 또는 판례, 법률 문헌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까 논의가 있었으니까요. 판례로 한번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판결, 최고재판소 판결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관련된 판결이 68건이 이렇게 히트가 됩니다. 최근 순서부터 재판 연월일이 새로운 순서부터 돼 있죠. 오래된 순서부터 따져보면요.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판결 확인되세요? 2004년도 1월 14일 날 최고재판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 이러한 판결이 있고 이 뒤 판결들은 전부 다 이 판결을 참고해서 관련 판결로 뜬 거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 위에 중요도가 느낌표 5개 이렇게 붙어 있는 중요도 5개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 들어가시면요. 아까 우리는 최고재판소 사이트에서도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민간 데이터베이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판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쭉 공직선거법 14조 헌법상 평등권 이런 한 표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판단인데요. 쭉 판결문이 있고 최고재판소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옆에 관련된 조문, 그 다음에 관련된 판례 평석들이 이렇게 쭈루룩 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판례 평석들이 있는 그런 중요한 판결이라는 의미겠죠. 판례 평석들을 쭉 보시면요. 법학 세미나 혹은 월간 법학교실, 도쿠야마 대학 논총 뭐 이런 각각의 저널들에 실린 판결문일 텐데요. 판례 평석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주리스트에 실린 평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평석을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최고재판소 판례 해설에 실린 평석이 있고 또 그와 함께 여기 법학협회 잡지에 실린 평석이 있습니다. 동경대 민사판례연구회에서 실고 있는 그런 판결인데요. 아니면 헌법판례백선에도 이 판결에 대해서는 평석이 실려 있죠. 여기서는 모처럼 이 법학협회 잡지에 실린 평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교수님께서 쓰신 평석이 이런 평석이 있다 하는 그러한 서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 제1법규에서는 원문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 원문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 것인가? 예, 법학협회 잡지니까요. 예, TKC 로 라이브러리로 돌아와서 법학협회 잡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셔서 예, 해당 이 평석 123권 5호에 실린 이 평석을 검색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 평석의 제목이 여기 있으니까요. 공직선거법 14조, 그 다음에 의원 정수배분 규정 이런 것들을 주요 키워드로 해서 이 법학협회 잡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직선거법 and 의원 정수배분 규정 하는 식으로 검색을 게시하시면 네, 이렇게 5건 법학협회 잡지에 실려있는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중에 우리가 보고 싶었던 평석은 여기 본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법학협회 잡지에 한 편씩 실리는 최고재판소 민사판례 연구, 민집에 실리는 중요한 판결에 대한 판결 평석입니다. 여기 실리는 평석은요, 굉장히 좀 권위 있는 란이라서 혹시 관심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한 평석이 이 법학협회 잡지 같은 곳 혹은 뭐 민상법 잡지라든지 어딘가에 실려 있다 하면은 그러한 평석은 좀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게 추후 연구의 진전에 굉장히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이렇게 새로 쓰기 하고 있는 평석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평석의 맨 뒤로 가시면 네, 찬란하게 빛나는 집필자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 앞에서 법령, 그 다음에 판결, 문헌의 순서로 대략적인 아주 기본적인 일본법의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과 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굉장히 아주 베이직한 그런 방법일 뿐이고 또 제가 모든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알게 되신 점들이 있다면 또 그 나름대로 한번 실제로 해보시고 또 그 전에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을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연구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법에 대한 조사나 검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선에서 그쳐서는 곤란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안 같은 것들 아까 볼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각 성청의 내부에서 행정각부의 내부에서 흔히 말하는 전문가라든지 유식자, 그다음에 보통은 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분들과 함께 연구회나 심의회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이 단계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를 외국법에 대한 비교 연구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제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장기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예로 든 거는 제 전공인 노동법 관련해서 후생노동성에서 열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회들인데요. 예, 여기 접속을 하시면요. 예, 이런 식의 심의회, 연구회 같은 것들이 쭉 일일남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후생노동성이라는 큰 성청에서 보건, 복지, 노동 관련된 여러 이런 위원회나 심의회를 설치하고 있고 그 각각 어떤 분과회가 있는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분과회나 부회에서 그 나름의 연구회를 설치해서 특정 테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하고 하는 자료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다른 법 영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 그런 각각의 성청, 내부에 이런 식의 연구회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들도 함께 검토하심으로써 법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폭넓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국법, 예전에 메이지 전기에 근대화 제국의회를 만들기 전에 있었던 법 규정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또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할 당시에 외지, 당시 식민지 조선이나 아니면은 대만에서 적용했던 그러한 법들에 대한 자료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셔서 자료 검색의 지평을 넓혀가시면 연구가 훨씬 더 좀 풍부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 영역을 다루고 있는 각각의 학술지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어떤 논의를 주로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기고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꾸준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서 파악해 두시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논의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이해 또는 현재의 도달점을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 혹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두섭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외에요. 일본 법과 관련된 리서치에 참고하실 만한 책을 2권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2000년도 나온 지 벌써 20년 됐습니다만은 출판된 이후에 증보판이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동경대 민법 교수, 이제 현재는 학습원 대학 민법 교수로 있는 오무라 아츠시 교수 외에 3명, 4명이서 같이 쓴 민법 연구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지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논문을 쓰고 또 검색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검색 이외에도 검색에 대해서는 자료조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 된 내용들도 있고 이 뒤에 굉장히 추가해야 될 내용들도 많습니다만은 어떠한 관점에서 자료를 분석해 나가야 하는지 또 특히 일본법 이외에 외국법 자료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자료를 조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그러한 분석이 일본법을 외국법으로 조사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게 굉장히 유용하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한번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또 뭐 자료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 책에서는 논문의 서론,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매력적인 논문이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도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다루고 있어서 한 번 정도 참고하실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은 리걸 리서치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실용적인 그런 책입니다. 2016년도에 제5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여러 판을 거듭하면서 법령, 판결, 문헌이라고 하는 세 축을 중심으로 또 외국 자료에 대한 조사도 일부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법률 관련된 조사를 일본법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하는 점을 핸드북처럼 정리해둔 그런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법의 리걸 리서치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일본법 조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소개는 했어도 또 다른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그런 노하우들도 축적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거를 오늘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굉장히 기쁘겠고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직접 개인의 각자가 연구하는 구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만나게 되는 자료들, 판결들에서 또 이렇게 이 고구마 줄기를 굉장히 구태의연한 표현입니다만 캐듯이 다른 자료들로 연결되는 그러한 방법이야말로 가장 원시적이고 기초적이지만은 제일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한 문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미야베 미유키라고 하는 작가의 2010년작 고구레 샤신관, 고구레 사진관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도 번역이 됐는데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문장입니다. 이 책 국내에 번역된 책은 표지가 그렇게 멋있지 않은데 일본에서 발간된 책의 표지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4월 달에 유채꽃하고 벚꽃이 같이 피는, 바닥에는 노란색 유채꽃이 피고 위에는 분홍색 벚꽃이 피는데 철도 2량짜리 열차가 이렇게 로컬선의 열차가 달려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책 내용을 더 이상 자세히 소개하는 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삼가고 문장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쏘다 하시로 테츠로와 쯔즈이데이르 노다가라. 그래 달리자. 철로는 이어져 있으니까. 이마마다 미에나이 도코가니 무가테 하시로. 아직은 보이지 않는,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는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자. 소코니와 kitto 하루노 하나가 이빠이니 사이테이르. 거기에는 반드시 봄의 꽃들이 한가득 피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철로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연구하시는 테마들 또 자료들도 계속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외국의 자료도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시는 주제에 대한 그러한 검토가 철길이 이어지는 것처럼 더 좋은 자료, 필요하신 자료로 이어져서 마지막에 이렇게 봄꽃처럼 멋있게 피어있는 그런 풍성한 의미 있는 연구들로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